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인류의 지도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어버린 그야말로 피와 황금으로 쓰인 대서사시죠. 근데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바로 향신료.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지금 우리 주방에 가면 그냥 널려있는 이 후추가 어떻게 한때는 금보다 더 비쌌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유럽 전체를 그야말로 미지의 바다로 미친 듯이 내몰았던 거대한 욕망과 동기가 전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보죠. 대체 왜 그렇게 향신료에 목을 맸을까? 이건 그냥 무슨 모험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국가의 생존과 부가 걸린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동방에서 온 향신료는 그냥 음식만 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고기 누림내 잡는 데 필수였고 또 이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는 육상 무역로를 당시의 최강 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스만 제국이 여기 지나가려면 세금 내 하고 엄청 뜯어가죠. 그걸 받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또 자기들 이윤을 어마어마하게 붙이죠. 이러니까 유럽 끝에 있는 나라에 도착하면 후추 가격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되는 거예요. 이 독점 구조에서 완전히 나가리 신세였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던 거죠.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였냐면요. 딱 요즘 우리 해외 직구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아니, 중간 상인들한테 다 떼어주느니 우리가 그냥 직접 가서 사오자. 이 생각이었던 거죠. 목숨을 걸어야 하긴 하지만 성공만 하면 그게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계산이 딱 섰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동기가 절박하다고 해서 그냥 뗏목 타고 태평양을 건널 순 없잖아요. 그들에겐 이 망망대해를 건널 수 있는 기술, 즉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요, 사실 여러 문명의 기술이 정말 기적처럼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었어요. 그때 유럽 배들을 보면요, 참 장단점이 너무 뚜렷했어요. 지중해에서 쓰던 배는 빠르고 날렵하긴 한데 대서해안 같은 거친 바다에 나가면 그냥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바이킹들이 쓰던 북유럽 배는 엄청 튼튼하긴 한데 너무 느리고 둔해서 이걸로는 세워라 내워라죠. 그러니까 둘 다 미지의 바다를 건너기엔 글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랍 세계에서 건너온 삼각형 모양의 돛, 라틴 세일이라는 거였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돛 덕분에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바람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역풍을 맞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혁신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합칩니다. 북유럽 배의 튼튼한 몸체에다가 아랍의 역풍을 이기는 이 삼각돛을 딱 붙인 거죠. 그렇게 탄생한 궁극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바로 캐러벨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기술력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문명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괴물, 바로 이 배가 있었기에 인류는 드디어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배만 있다고 다가 아니죠. 끝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여기에 바로 중국에서 온 나침반, 그리고 아랍에서 온 천문 관측 기구인 아스트롤라베가 더해집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GPS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걸로 위도를 계산해서 망망대해 위에서 드디어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말한 이 혁신적인 기술들, 나침판, 삼각돛, 이게 전부 유럽이 발명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핵심 기술은 이슬람과 중국 문명에서 온 거였고요. 유럽은 이걸 기가 막히게 조합하고 응용하는 데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동기와 기술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쥔 유럽은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유럽 전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10만 톤. 이게 뭐냐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은의 양입니다. 10만 톤이 넘는 은이 갑자기 유럽 경제 시스템 안으로 그냥 들이부어진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중에 돈, 즉 은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반대로 물건값은 미친 듯이 치솟았죠. 이걸 바로 가격혁명이라고 불러요. 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땅만 믿고 살던 옛날 귀족들은 몰락해버리고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 계층이 새로운 부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부와 번영, 이 새로운 시대의 탄생 뒤에는요, 대양의 시대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면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 이른바 컬럼버스의 교환입니다. 이 교환의 결과는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일방적이었습니다. 유럽은 감자, 옥수수 같은 새로운 작물을 얻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대박을 터뜨렸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이 얻은 건 뭐였을까요?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전염병들이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이익은 신대륙의 완전한 파멸을 대가로 얻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참혹함은 숫자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한 이후에요,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무려 90% 이상 감소합니다. 거의 전멸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건 스페인의 총과 칼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교환이라는 이 중립적인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교환이 아니었죠. 이건 일방적인 생태학적 학살이었어요.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발견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문명 전체가 파괴된 대재앙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인류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는요, 단순히 땅덩어리 몇 개를 더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대한 인식의 혁명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옛날 똑똑한 학자들이 책에 써놓은 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다는 그런 미신을 진짜로 믿던 시절이었죠. 아주 좁고 닫힌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젤란의 함대가 진짜로 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버린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책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해낸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옛날 책에 쓰인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구나. 바로 이 생각, 경험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중에 일어날 과학혁명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주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대항해 시대는 후추 같은 향신료를 향한 아주 단순한 욕망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여러 문명의 기술을 빌려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와 발전이라는 빛이, 다른 한쪽에서는 파괴와 학살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생겨났죠. 이 모든 빛과 그림자를 끌어안고 인류를 처음으로 하나의 지구라는 네트워크로 묶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었던 세계화 1.0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피와 황금 위에 세워진 이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 그 역사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토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유산, 그 빛과 그림자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